발룡인수 한의원의 블로그를 통해서 알아본 사상의학입니다. 소금과 수분에 대해서 소민과 태음인 소양인 체질을 이야기한 인물론입니다. 근데 이건 무의사상학회라는 이제 워드프로세스에 있는 블로그를 인용한 것입니다. 예. 물론 이제 네이버 블로그도 있는데 이건 워드프레스 블로그에 썼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음과 양의 예, 음양과 신체의 변화에 대해서입니다. 유튜브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학에서 저염식이 매우 강조된다. 염분은 고혈압을 일으키고 부종을 일으키고 특히 심장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저염식이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종구 박사 이제 심장병 전문의가 아니다. 너무 저염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심장질환이 더 생긴다 얘기를 했죠. 혈압이 더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나 사상학상으로는 이는 음인과 양인이 분리된다. 사상학의 전제는 음양 사상이다. 음과 양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사계절의 변화이다. 태양이 동지에서 하지로 옮겨가는 사이 태양 고도는 올라가고 동양적 의미에서는 지상에서 양기가 높은다. 태극은 이러한 소식을 그대로 묘사했다. 동지 극음에서 춘분의 반음 반향을 거쳐서 하지에 이르는 극양과 음의 소멸을 그대로 그려놓았다. 동양학은 이런 만물에 대지하는 음양현상,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인력과 에너지가 사물과 인체에 미친 영향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현상을 이와 연관해서 설명을 했다. 이런 이제 AI를 이용한 그림 같은 것도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양기인 팽창을 가져온다. 더운 열로 인해서 자연의 팽창은 자연 내부에 물을 가둘 수가 있다. 힘이 안으로 바깥으로 확산되면서 공간이 넓어지고 이 넓은 공간을 채우는 것은 물이다. 물 자체로 보면 음성이지만 물이 흡수돼서 사람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물이 가득한 것은 양의 상태이다. 이 점에서 동양학은 수기와 수후 상태를 분리해서 생각한다. 겨울은 오행상으로 수인데 여기서 물은 얼어붙은 물이다. 그러나 이 물이 열을 받아서 중화하면 상승해서 구름이 된다. 이를 운행옷이라고 한다. 주역의 말이 나죠. 구름이 피어오르고 비가 내리는 현상을 자연의 생명 현상으로 보았다. 하지에서 동지까지는 태양 고도가 낮아지면서 지상에서 인력이 가져오겠다. 양힘이 약화되고 음의 힘이 성장을 한다. 그래서 추분이 되면 양과 음이 같아지고 추분 이후에 동지까지는 양이 쇠하고 음이 아주 왕성해진다. 인체인에서도 이와 같은 두 힘이 작용해서 물을 흡수해서 순환시키고 또 이를 배설시키는 기전이 형성된다. 그러면서 인체가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때는 음기가 강해지는 시기다. 만물이 힘이 내부로 향한다. 바깥에서 안으로 당기는 힘이 강해지면서 공간은 팽창이 아닌 수축으로 줄어들고 자연 내부의 수축은 식물이나 동물에게서 수분을 배설한다. 이뇨가 많아지고 탈수가 된다. 겨울나무가 그렇게 되는 거죠. 즉 음과 양의 현상은 디하이드레이션, 탈수와 하이드레이션, 수분 공급으로 이해합니다. 디하이드레이션 상태가 되면 탈수로 인해서 혈장량이 줄어들고 어지럼증이나 이명 두통이 나타난다. 말초적으로 뇌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뇌에서 산소 공급을 위해서 자체의 혈관을 수도꼭지를 더 틀어서 물을 많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히려 두통이라든지 이명이 생기는 거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수축을 시키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수도파이프에서 그게 안 나면 고무호스를 막 흔들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개념이죠. 뇌의 혈류 증강을 위해서 혈관이 확산되면서 두통이 오고 뇌세포에 공급되는 산소 부족이 주변 혈관을 과수축시키면서 어지럼증이나 이명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기전은 소음인, 태음인에게 이러한 현상이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현상도 있다. 이는 소양인이나 태양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중력이 약화되고 동양적인 위에서 기가 상승을 한다. 저도 좀 멍하고 귀가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대만의 그 높은 101 빌딩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지진에 견디게 하는. 거기 올라갔는데 막 귀가 안 좋더라고요. 한 번도 예전에 수능 때 날짜 비행기가 좀 항공을 선회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귀가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제주도 가는데 마치 엘리베이터 갑자기 내려가면 이와 상반된 힘이 위로 몰리면서 어지럼증을 느끼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다. 좌우가 휘청거리고 두통이 올 수 있다. 이는 양일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음일은 삼각형 구조로 에너지가 아래로 잘 내려가면서 위로 오르지 못해서 부족한 유를 메우기 위해서 보상성 수축과 혈류 증강이 이런 현상을 일으키고 양일은 역삼각형 구조로 에너지 상승이 혈류 과도한 증강을 가져서 두통과 어지럼증을 일으킨다. 우리는 위에서 음양학이
보는 인체에 일어나는 변화, 하이드레이션과 디하이드레이션에 나타나는 개별적이 아닌 전체적인 시각을 보았다. 동양학을 경락학설과 연결시킨 것이고 서양학문은 개별적인 현상 하나하나를 자세히 원인을 추구한 것이다. 하지만 증상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힘을 연구한 것보다는 말초적인 현장성을 카메라로 잡은 것과 같다. 하이드레이션과 디하이드레이션, 소디움, 칼륨, 에퍼테이즈와 SGLT. 우린 위에서 하이드레이션과 디하이드레이션이 바로 음과 양의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인체는 수분 대사를 한다. 이 소장 대장에서 수분을 빨아들여서 이를 혈류로 보내서 혈장량 유지시키고 또 이 혈액 속에 찌꺼기를 소변으로 배설한다. 소변의 역할은 여러 가지 있다. 체내 노폐물을 배설하고 전해질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때 신혈류량이 증가해서 소변이 배설될 때 소디움이고 더불어서 당이나 아미노산도 빠져나가기도 하고 재흡수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몸은 양성적일 때는 재흡수가 많아지고 음성적일 때는 배설이 많아진다.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인체 내 수분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가 물을 마신다고 해서 그 물이 단순히 스펀지처럼 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인체의 수분 흡수는 매우 정교한 생리적 과정이며 삼투압과 이온 이동, 세포막, 수분 통로를 이용한 고도의 조절 시스템이다. 우선 물이 입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위로 들어간다. 많은 사람들이 위가 물을 흡수하는 주된 기관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위에서도 극히 소량 물을 흡수 가능하지만 위 주된 역할은 흡수가 아니라 저장과 배출 조절이다. 위 점막을 상당히 강한 배리어 기능을 가지고 있는 타이트 정션이 비교적 견고하기 때문에 대량의 수분이 여기에 직접 흡수되지 않는다. 대신 물이 순수한 상태에 들어왔을 때는 위는 이를 빠르게 12지향을 보낸다. 경우에 따라서는 5분에서 20분 이내에 상당량이 소장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 반대로 지방이 많거나 삼투 용액이면 위 배출은 느려진다. 실제로 인체에서는 물 흡수 핵심은 소장이다. 12지향 공정 회장을 통해서 대부분의 수분이 흡수된다. 놀랍게도 우리가 하루에 마시는 물만 생각하면 안 된다. 장을 통과하는 총 수분량이 생각보다 많다. 섭취한 물 2리터에다가 더해서 침, 유액, 췌장액, 담즙, 장액이 계속 분비된 물을 하루에 8리터에서 9리터 이상의 플루이드가 장을 통과한다. 그리고 이 대부분이 다시 흡수된다. 중요한 점은 물이 ATP를 써서 직접 능동적으로 펌핑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물 자체를 끌어당기는 펌프는 없다. 핵심은 용질이 먼저 이동하고 그 결과 생긴 삼투압 차이를 따라서 물이 이동하는 것이다. 소디움이 나가면 이제 같이 나트륨 따라서 이제 물이 나가는 거죠. 네. 대표적인 기전이 소디움, 글루코스, 코트랜스포터다. 장표면 세포 표면에는 SGLT1이라는 운반체가 있어서 나트륨과 포도당과 함께 세포 안으로 끌어낸다. 이 과정 자체는 ATP를 직접 쓰지는 않지만 세포 반대편에서 나트륨, 칼륨, AP테이즈가 작동해서 나트륨 밖으로 내보내고 세포 내 나트륨은 농도는 낮게 유지된다. 이 그레디언트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나트륨은 계속 장세포로 들어오게 된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장안 쪽, 루멘에는 용질이 줄어들고 세포 사이와 혈관 쪽에서는 인터스트리티움, 간질에서는 용질 농도가 상당히 높아진다. 물은 삼투압 원리에 따라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른다. 결국 물이 장 안에서 세포와 혈관 쪽으로 따라 들어오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나트륨을 끌어당기면 물이 따라온다. 칼륨이 나가고 나트륨이 들어오고 이것이 바로 경구수행요법 ORS의 원리이다. 설사 환자에게 단순한 맹물 주는 것보다는 포도당과 전해질을 함께 주는 원리가 여기에 있다. 물은 세포막을 어느 정도 직접 통과할 수도 있지만 효율은 없다. 그래서 인체는 아쿠아포린, 아쿠아라는 것 자체는 이제 물이란 뜻이죠. 전용 수분 통로를 사용하다. 정상 상피세포에서는 이 워터 채널이 존재해서 물이 훨씬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물은 세포를 직접 통과하는 트랜스셀룰라 루트뿐만 아니라 세포 사이에 타이트 정실을 통과하는 파라셀룰라 루트도 이용한다. 특히 공장은 가장 강력한 흡수 기관이다. 표면적이 엄청 넓기 때문이다. 빌라이, 육모와 마이크로 빌라이, 미세육모가 존재해서 실제 흡수 면적이 기하 흡수율로 증가한다. 회장에서도 수분 흡수는 계속되며 이곳이 담즙산과 비타민 B12 흡수로도 유명하다. 담즙산과 비타민 B12는 소음인한테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안전장치가 대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장을 단순 배설기관이라고 생각하지만 생리학적으로 강력한 워터 리커버리 오건이다.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넘어온 1리터 이상의 플루이드를 다시 회수한다. 대장은 소디움 흡수하고 그 삼투압 차이를 이용해서 물을 다시 끌어들인다. 알도스테론이 이 과정을 더 강화한다. 결국 최종 대변으로 나가는 수분은 극히 적다. 흡수된 물은 장세포를 통과한 뒤 인터스티럴 스페이스로 이동하고 간질 장소죠. 포탈베인, 관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간다. 이후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으로 진입하면서 비로소 혈장량이 늘린다. 흥미로운 물이 실제로 흡수되기 전에 갈증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과 인두의 리셉터가 물을 감지하면 시상하부에 서트 센터에 갈증을 이제 인지하는 센터죠. 즉시 신호를 보낸다. 이 혈장 오스몰레틴 변화자라는데 뇌는 물이 들어오고 있다고 예측하는 것이다. 이것은 프리딕티브 피지올로지의 좋은 예다. 그러니까 예측적인 생리학이죠. 결국 인체에서 물 흡수는 단순히 물을 들이붓는 행위가 있다. 소장이란 정교한 생리학적 시스템이 이온을 움직이고 삼투압을 만들고 아쿠아포린을 통해서 물을 끌어들이면서 대장이 마지막 한 발까지 회수하는 고도 항상성 유지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인체는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전해질과 삼투압 언어를 이용해서 물을 정교하게 혈류 속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위에서 우리는 음과 양의 현상이 체내에서 수분의 흡수와 배설에 관여하고 또 이를 구체적으로 이용해서 수분의 대사 이동을 잠시 살펴보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